창고 바닥에 흥건한 휘발유 원위로 맹렬한 불길이 치솟았다. 차가운 쇠 의자에 묶인 어린 병사를 집어삼킬 듯이 역한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살갗을 태울 듯한 뜨거운 열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김하영 이병은 컥컥대는 기침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의 맞은편에서 오상민 소장이 악마처럼 웃고 있었다. 남자는 불타는 여자아이를 향해 느긋하게 담배 연기를 뿜었다. 그의 목소리는 연기처럼 비정하게 흘러나왔다. 어른들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절망의 끝에서 아영은 떨리는 손을 간신히 들어올렸다. 군복의 두 번째 단추, 아버지가 몰래 달아준 비상신호 장치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단추를 강하게 눌렀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녀의 입술은 작은 소리를 만들었다. 아빠, 살려주세요. 차가운 강철과 축축한 흙냄새가 진동하는 야전 지휘 텐트 안. 거대한 홀로그램 지도가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발하며 수많은 아군과 적군의 아이콘들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지도를 둘러싼 참모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빗발치는 무전 소리와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텐트 안의 공기를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군단장 김태준 중장이 서 있었다. 그는 호랑이처럼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다. 그의 별명은 호장. 그 눈빛 한 번에 전장의 흐름이 바뀌고 그 목소리 한마디에 거대한 강철 부대가 움직였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텐트 전체를 울렸다. 3기가 벼단, 7번 고지를 확보하는 즉시 전차대대를 우회시켜 적의 측면을 돌파한다. 포병 화력은 5분 뒤 B-2 지점에 집중 포격, 적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무전기 너머로 포효하는 듯한 전차 엔진 소리와 육중한 궤도가 땅을 긁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그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한 부관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진동이 울리는 위성 전화기가 들려 있었다. 부관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안에 망설임은 숨기지 못했다. 군단장님, 사적인 전화입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김태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훈련 중인 자신에게 사적인 전화를, 그것도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그는 작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경멸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훈련 중엔 받지 않는다고 전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부관이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물러서려던 찰나 전화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울렸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 필사적으로. 알 수 없는 불길함이 김태준의 등골을 스쳤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겪으며 단련된 짐승과 같은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직감이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짧게 턱짓을 했다. 이리 주어. 부관에게서 전화기를 건네받은 그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텐트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다. 김태준이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귀를 찢을 듯한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전부였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잡음 사이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거의 숨소리에 가까운 단열픈 흐느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호장 김태준의 심장이 차가운 쇠사슬에 칭칭 감기는 듯한 고통과 함께 곤두박질 쳤다.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의 철옹성이 단 한마디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하나뿐인 딸, 최전방 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인 김하영 이병의 목소리였다. 아빠. 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간신히 기어나온 사람처럼. 김태준의 손이 전화기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손등에 푸른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목소리에서 늘 유지되던 강철 같은 평정심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신도 느껴보지 못했던 미세한 떨림이 배어나왔다. 아영아, 무슨 일이냐? 어디 다쳤어?
그의 질문에 대답 대신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거친 목소리와 함께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뒤이은 딸의 짧은 비명. 김태준의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포효했다. 거기 누구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지휘 텐트의 모든 참모들이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강철 같던 지휘관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혼란이 가득했다. 잠시 후 다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작고 절박한 속삭임이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사람의 마지막 기도처럼. 아빠, 살려주세요. 제발.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칼로 자른 듯이 끊어졌다. 뚜. 차가운 기계음만이 그의 귓전을 때렸다. 김태준은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었던 딸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살려주세요. 그 세 글자가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전장에서 수많은 부하들의 죽음을 보았다. 슬펐지만 군인으로서 각오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그의 세상 전부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이전의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새끼를 잃기 직전에 굶주린 호랑이처럼 번뜩이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는 곁에 있던 작전 참모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통화, 위치 추적해. 1분 준다. 작전 참모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다. 군단장님,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 추적이. 김태준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군단의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안 되면 국방부 정보사령부에 협조 요청해. 당장. 그의 명령에 통신부대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태준은 홀로그램 지도가 걸어갔다. 그의 눈이 무섭게 빛나며 지도 위 딸이 복무 중인 최전방 사단의 위치를 찾아냈다. 제7보병 사단. 그는 그곳을 노려보았다. 마치 당장이라도 그곳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것처럼. 그는 지휘 텐트를 가로질러 밖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전장을 뒤흔들던 장군의 위엄이 아닌 오직 딸을 구하러 가는 아버지의 절박함만이 담겨 있었다. 밖으로 나온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침착하고 기품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김태준 못지않았다. 무슨 일이죠, 여보? 훈련 중일 텐데. 전화의 주인공은 그의 아내이자 제12기동사단장인 한서연 소장이었다. 그녀 역시 전군에서 손꼽히는 유능한 지휘관이었다. 김태준은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 단신이 억누르고 있던 감정의 일부를 드러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균열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한서연 소장의 목소리가 즉시 날카로워졌다. 태준 씨, 무슨 일이에요? 당신 목소리가. 김태준은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핵심만을 말했다. 아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살려달라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순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김태준은 아내 역시 자신과 같은 지옥을 맛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이어 들려온 한서연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슬픔과 분노를 강철 같은 의지로 눌러담은 목소리였다. 위치는 파악됐나요? 제7보병사단이야. 지금 추적 중이지만 아마 부대 아닐 거야. 알겠어요. 지금 당장 당신에게로 가겠어요. 30분이면 충분해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직접 간다. 지금 당장. 한서연이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군단장, 사단장 신분으로는 아니겠군요. 김태준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래, 오늘은 장군이 아니라 그냥 딸을 보러 온 평범한 부모 역할이나 해보자고. 그들의 계획은 순식간에 세워졌다. 장군으로서 공식적으로 방문한다면 부대는 모든 것을 숨기고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다.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먹잇감이 되어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김태준은 전화를 끊고 부관을 불렀다. 오늘 남은 훈련 전부 취소한다. 작전 통제과는 부 군단장에게 위임해. 그리고 내 개인 차량 지금 당장 준비시켜. 부관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군단장이 직접 주관하는 대규모 훈련을 전화 한 통 때문에 중단시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감히 토를 달 수 없었다. 지금 김태준의 눈빛은 그 어떤 질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지휘 텐트 앞에 멈춰섰다. 김태준은 군복을 벗어던지고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중년 남성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늘 입던 군복이 아닌 사복은 어색하게 짝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차에 올라타기 직전 위치 추적을 하던 통신병이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다. 군단장님, 마지막 신호 제7보병사단 위병소 근처에서 끊겼습니다. 부대 내부일 확률이 높습니다. 김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은 이미 제7보병사단을 향한 용서 없는 분노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탔다. 엔진이 조용히 깨어나는 소리와 함께 차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호장, 김태준은 이제 자신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박한 전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 전투에는 아군도 지원군도 없었다. 오직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구해야 할 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새벽 공기 속 김태준의 검은색 세단이 마침내 제7보병사단 정문 앞에 멈춰섰다. 어젯밤의 광기 어린 질주는 흔적도 없이 지금은 그저 평범한 중년 부부의 차량처럼 보였다. 정문은 육중한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용이 마치 외부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했다. 김태준은 차창을 내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다. 위병소 안에는 2명의 병사가 있었다. 한 명은 최일범 상병, 다른 한 명은 박동진 일병. 최 상병은 의자에 거의 들어 눕다시피 한 자세로 하품을 하고 있었고 박 일병은 따분한 얼굴로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 어디에서도 군인다운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태준의 차가 멈춰섰지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은 불청객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차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비싸 보이는 검은색 세단과 그 안에 앉아있는 중년 부부의 행색을 떼놓고 뜯어보고 있었다. 김태준은 차분하게 경적을 짧게 한 번 울렸다. 빵! 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갈랐다. 그제야 최일범 상병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위병소 창문으로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거만했고 표정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 있었다. 그는 김태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턱짓으로 차를 가리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소리에는 어떠한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거리의 성가신 호객꾼을 대하는 듯한 말투였다. 김태준은 어젯밤의 분노를 강철 같은 의지로 억눌렀다. 지금 그는 군단장이 아니었다. 그저 아픈 딸을 만나러 온 평범한 아버지여야만 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면회하러 왔습니다. 김하영 이병을 만나러 왔는데. 최 상병은 그 말을 듣고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옆에 앉아있던 박 일병을 돌아보며 조롱하듯 말했다. 야, 들었냐? 이 시간에 면회란다. 박 일병이 피식 웃으며 거들었다. 아저씨, 아줌마, 지금 몇 시인지는 아세요? 군대 처음 와보시나? 그들의 비웃는 소리가 차 안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신호였다. 김태준은 다시 한번 인내심을 발휘했다. 사정이 좀 급해서 그렇습니다. 먼 길을 왔는데 잠시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의 정중한 부탁에 최상병은 아예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아저씨 한 명 봐주기 시작하면 여기 개나 소나 다 뚫리는 거 몰라서 그러세요? 아저씨, 개나 소나. 무례하기 짝이 없는 단어들이 김태준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수십 년간 군에 복무하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모욕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등에 힘줄이 굵게 솟아올랐다. 한서연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희 딸아이가 몸이 좀 안 좋다는 연락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부모된 마음에 걱정이 돼서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그녀의 호소는 박동진 일병의 귀에 조롱거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박동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김태준의 고급 세단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프다는 애가 어제는 멀쩡하게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들어갔는데
꾀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군생활 편해지니까 별짓을 다 해서. 딸이 아프다는 말을 꾀병으로 치부하는 순간 김태준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무겁고 차가운 것이 꿈틀거렸다. 호랑이가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들과 말을 삭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성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당직사관이나 최소한 당신들보다 높은 선임이라도 불러주시오. 내가 직접 그분께 사정을 설명하겠소. 그의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위병소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데 익숙해진 두 병사에게는 그것이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최일범 상병의 얼굴에서 가짜 친절함마저 사라졌다. 그는 노골적으로 김태준을 쏘아보며 말했다. 지금 저희를 못 믿겠다는 겁니까? 이 시간에 당직사관님 깨우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데 왜 자꾸 때려세십니까? 박동진 일병은 한술 더 떴다. 그는 아예 차 보닛에 기대서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좋은 차 타시고 옷도 빼입으신 거 보니까 어디서 돈 좀 만지시나 본데 돈 있대고 군대 규정까지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그냥 돌아가시죠. 그들의 태도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두려움에 떠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아버지 앞에서 그들은 규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온갖 모욕과 멸시를 퍼붓고 있었다. 김태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는 살얼음 같은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호소를 멈추었다. 대신 그는 한 명의 군인으로서 이 썩어 빠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지휘관으로서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지금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상급자 연결을 요청했다. 만약 이 요청을 셔츠 단추를 채우는 시간 안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너희 둘은 군인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말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순간 두 병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평범한 중년 남성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서늘한 위압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당황은 잠시뿐이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위병소 안, 철문 뒤에 있는 자신들이야말로 이곳의 왕이었다. 최일범 상병이 다시 비웃음을 되찾으며 말했다. 아저씨,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여기가 사회인 줄 아시나? 어디서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 박동진 일병은 보닛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거들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3초 안에 차 안 빼면 이 비싼 차에 아주 보기 흉한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누가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것이 마지막 선이었다. 김태준의 딸을 모욕하고 부모의 마음을 짓밟고 이제는 그의 재산까지 위협했다. 김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눈으로 두 병사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오히려 풍풍전야의 불길함을 느끼게 했다. 한서연은 남편의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을 조용히 거두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제 곧 이 철문과 위병소 그리고 이 오만방자한 어린 병사들이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로 객기를 부렸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김태준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천천히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 그의 실루엣은 마치 분노로 형상화된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이제 아버지의 가면은 벗겨졌다. 잠자던 호랑이가 마침내 이빨을 드러낼 시간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김태준이 내렸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분노에 무게를 더하는 듯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아픈 딸을 걱정하던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지금 그의 모습은 마치 전장의 모든 것을 침묵시키는 절대자와 같았다. 그가 육중한 몸을 이끌고 위병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서 죽음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최일범 상병과 박동진 일병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남자의 기세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위병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사실에 의지하며 허세를 부렸다. 최상병이 애써 침착한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저씨, 뭐 하시는 겁니까? 허가 없이 민간인은 이 선을 넘을 수 없어! 그의 날이 끝나기도 전에 김태준은 품 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분증 2개를 꺼내 위병소 카운터 위로 던졌다. 딱! 플라스틱 신분증이 카운터에 부딪히는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두 병사의 귓전을 때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총성의 전주곡처럼 들렸다. 두 병사는 마지못해 신분증으로 시선을 돌렸다. 처음에는 어디서 감히 신분증을 던지냐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신분증에 새겨진 글자를 읽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신분증, 대한민국 육군,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새겨진 3개의 별, 계급, 중장, 성명, 김태준. 최일범 상병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중장, 군단장, 하늘과도 같은 존재. 자신들이 방금 아저씨, 개나 소나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시선이 경련을 일으키며 옆에 신분증으로 옮겨갔다. 두 번째 신분증, 대한민국 육군, 그리고 그 아래 나란히 박힌 2개의 별, 계급, 소장, 성명, 한서연. 박동진 일병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눈앞에 이 아줌마가 야전사단을 지휘하는 현역 사단장이었다. 헛웃음이 나오려 했지만 공포가 그 소리마저 목구멍 뒤로 집어삼켰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방금 자신들이 내뱉었던 말들이 메아리 쳤다. 군대 처음 와보시나 꾀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 비싼 차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그들의 군 생활은, 아니 어쩌면 그들의 인생은 바로 이 자리에서 끝장나버졌다. 김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서웠다. 그의 눈빛은 너희는 이제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최일범 상병이 먼저 무너졌다. 그는 거의 기는 듯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서 제대로 된 경례 구호조차 되지 못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거수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공포가 온몸의 근육을 마비시킨 것이다. 박동진 일병은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고 섰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비굴한 애원은 김태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그들 넘어 이 부대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위성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단축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2번 울렸다. 곧이어 잠이 덜 깬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김태준의 입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헉 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잠이 덜 깼던 목소리의 주인공, 이사단의 주인이자 절대 권력자인 오상민 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공포와 아첨으로 가득 차서 돌아왔다. 충성, 군단장님, 이 새벽에 어인일이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김태준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오 소장, 지금 당장 사단 정문 위병소로 튀어와. 오상민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예? 정문 말씀이십니까? 지금 바로 부관을 보내서. 김태준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5분 준다. 5분 안에 네 놈의 얼굴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네 어깨 위에 별부터 뽑아버릴 줄 알아. 그리고 그는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위병소 안의 두 병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군단장이 사단장에게 니놈이라고 부르며 튀어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별을 뽑아버리겠다고 했다.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정확히 4분 30초가 지났을 때였다. 멀리서부터 미친 듯이 달려오는 지프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위병소 앞에서 아스팔트가 파일 듯한 굉음과 함께 멈춰섰다. 끼익! 차문이 거의 부서져라 열리고 오상민 소장이 굴러나오듯 차에서 내렸다. 그는 전투복 상의 단추도 제대로 잠그지 못했고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상태였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공포에 질린 필사적인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김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을 발견하자마자 거의 땅에 머리가 닿을 듯이 허리를 숙였다. 충성, 군단장님, 사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무슨 끔찍한... 김태준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넋이 나간 두 위병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상민은 그 시선을 따라갔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두 병사를 향해 악을 썼다. 이 미친 새끼들아, 니들이 지금 누굴 앞에 두고 그따위로 서 있어? 당장 무릎 꿇지 못해. 최일범 상병과 박동진 일병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이마다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다. 살려주십시오.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오상민은 자신의 군 경력이 여기서 끝장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만 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 버러지 같은 놈들 당장 끌고 가. 군법회의? 그런 자비로운 거 필요 없어. 당장 영창에 쳐넣고 오늘부터 불명예 전역 처리시켜.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헌병들이 달려들어 개처럼 질질 끌려가는 두 병사를 향해 오상민은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다시 김태준과 한서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송구스럽게 짜증이 없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부하들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이 오상민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때 한서연 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오 소장, 됐고 우리 딸아이나 어서 불러오세요. 오상민은 그제야 그들이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 그는 황급히 비서실장에게 무전을 날렸다. 지금 당장 본부 중대 김하영 이병 정문으로 데려와. 5분, 아니 1분 안에. 잠시 후 통신병 하나가 거의 달리다시피 한 젊은 여군을 데리고 나타났다. 김하영 이병이었다. 김태준과 한서연은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젯밤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고통의 목소리는 거짓이 아니었다. 딸은 삐쩍 마른 몸에 퀭한 눈을 하고 있었다. 군복은 헐렁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은 것은 미처 가리지 못한 입가의 푸른 멍자국과 군복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손목의 붉은 상처였다. 아영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한서연이 먼저 딸에게 다가가 와라 껴안았다. 그녀의 손이 딸의 마른 등을 부서져라 쓸어내렸다. 괜찮아 아가, 이제 괜찮아. 엄마 아빠가 왔어. 김태준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호장이라 불리던 강철의 사나이가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력감과 분노였다. 오상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태식 병장이라는 아주 악질적인 놈이 아영 이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당장 체포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군단장님과 사단장님께는 차마 보고 드릴 수 없을 정도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제 목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저놈은 물론 관련자들까지 전부 뿌리 뽑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신속한 상황 판단, 즉각적인 조치,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다. 문제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김태준은 딸을 아는 채 오상민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새로운 의심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건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태준은 직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 실체 위에 덮인 얇은 막을 이제 막 걷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의 군단으로 복귀하는 세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은 뒷좌석에서 지쳐 잠든 딸 아영의 머리를 무릎에 뉘인 채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김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채 오직 전방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제7보병사단 정문에서 벌어졌던 일을 끊임없이 되짚고 있었다. 오상민 소장의 대처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군단장과 사단장이라는 최상급 지휘관 앞에서 일개 병사들이 벌인 하극상은 그 자체로 사단장의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는 두 위병을 즉시 연행시키고 딸을 괴롭힌 주범으로 강태식 병장을 지목해 신속하게 체포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교과서적인 위기 대응 매뉴얼이었다. 너무나도 교과서적이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다. 김태준의 머릿속에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영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 울면서도 분명히 이렇게 속삭였다. 제가 두 분이 누구신지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그 말의 의미를 곱씹던 김태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딸은 자신의 부호가 군단장과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부대 내에 철저히 숨겨왔다. 그저 평범한 가정의 딸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렇다면 강태식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아영이 아무런 백도 없는 그저 힘없는 신병인 줄로만 알고 괴롭혔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바로 그 부분이었다. 오상민 소장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는 김태준이 정문에 도착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나타났고 사건의 전말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강태식 병장이라는 가해자의 이름까지 정확히 지목했다. 그리고 그를 이미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른 새벽, 이제 막 잠에서 깼을 사단장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조치까지 완료할 수 있었을까? 김태준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라는 것을 직감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각본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매끄럽게 흘러갔다. 오상민은 배우였고 강태식 병장은 연극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대 위로 던져진 희생양에 불과했다.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어긋나기 시작하자 거대한 기계 전체가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옆좌석을 힐끗 쳐다보았다. 한서연은 잠든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김태준은 아내가 자신과 같은 의문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부부였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그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김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차 안의 정적을 깨트릴 만큼 낮고 조용했다. 오상민, 너무 빨랐어. 한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차가운 의심이 서려 있었다. 배우가 너무 유능했죠. 주연보다 더 돋보이려는 조연처럼.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식이라는 병장놈 하나를 희생시켜서 더 큰 무언가를 덮으려는 수작이야. 그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 내 가혹행위 사건이 아니었다. 오상민이 자신의 목을 걸고서라도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하는 더 거대하고 추악한 비밀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딸 아영은 그 비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렸다가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처음에는 딸을 괴롭힌 말단 병사들에게 향했던 분노였다. 하지만 이제 그 분노의 화살은 훨씬 더 높은 곳,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조아리던 오상민 소장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김태준은 결심했다. 이 연극의 막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찢어버리기로. 군단 사령부로 복귀하자마자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직행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부하이자 군단 정보처장인 이진욱 대령을 호출했다. 잠시 후 날카로운 인상의 이 대령이 집무실로 들어와 칼 같은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부르셨습니까, 군단장님? 김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호랑이처럼 번뜩였다. 이 대령, 자네 팀의 능력을 좀 빌려야겠네. 이진욱 대령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군단장이 직접 정보처장을 호출하여 개인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것은 곧 공식적인 절차로는 진행할 수 없는 극비 임무라는 뜻이었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김태진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깔렸다. 제7보병사단장 오상민 소장, 그 자의 뒷조사를 시작하게. 공식적인 감찰이 아니야. 누구도 눈치채서는 안 돼. 그림자처럼 움직여. 그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사적인 만남까지. 먼지 한 톨이라도 놓치지 마. 이진욱 대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군단장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분노만으로도 이번 임무의 무게를 짐작하고도 남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태준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이 대령에게 건넸다. 강태식 병장, 그리고 오늘 위병소에 있던 최일범 상병과 박동진 일병, 이 세 명의 주변 인물과 최근 행적도 같이 조사해. 특히 오상민 소장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알겠습니다. 이진욱 대령이 돌아서서 나가려던 순간 김태준이 그를 불러세웠다. 이 대령, 이번 일은 내 딸아이와 관련된 일일세. 그의 목소리에는 지휘관으로서의 명령이 아닌 한 아버지로서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이진욱 대령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짧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이 대령이 나가고 집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김태준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딸의 상처 입은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그가 딸에게 군입대를 권유했던 것은 군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명예롭고 숭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대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썩은 고름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공격했다. 며칠 후 이진욱 대령이 극비 보고서를 들고 그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오상민 소장은 최근 관내의 한 대형 건설업체 대표인 윤 회장과 수차례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액의 자금이 오고 간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김태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군납비리, 고질적이고 역겨운 범죄였다. 건설업체라면 부대시설공사와 관련된 건가? 그렇습니다. 현재 제7보병사단은 대규모 막사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공사를 수주한 곳이 바로 윤 회장의 대명건설입니다. 오 소장이 공사 수주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됩니다. 이진욱 대령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가해자로 지목된 강태식 병장의 아버지가 바로 이 대명건설의 현장 소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위병소 근무를 섰던 최일범 상병과 박동진 일병 역시 평소 강 병장과 어울리며 그의 집안 배경을 등에 업고 위세를 부려왔다는 다수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강태식은 건설업체 사장인 아버지를 믿고 부대 내에서 왕처럼 군림해왔다. 그러던 중 자신의 아버지가 뇌물을 바치는 대상인 사단장의 눈밖에 날 만한 사건, 즉 가혹행위가 외부로 알려질 위기에 처하자 오상민은 자신의 비리가 탄로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그는 김태준과 한서연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강태식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의 완벽한 연기는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필사적인 발악이었다. 김태준은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병사가 다른 병사를 괴롭힌 사건이 아니었다. 사단장과 지역 토착 세력이 결탁하여 국가 예산을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덮기 위해 한 병사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거대한 구조적 비리의 일부였다. 그는 자신의 딸이 이 추악한 진실의 한가운데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오상민, 그 자는 자신의 딸을 단순한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 용서할 수 없었다. 김태준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오상민이 연극을 시작했다면 자신은 그 연극의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생각이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의 방식대로 더 잔혹하고 철저하게.
며칠 후 오상민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그가 신처럼 모셔야 할 상관, 김태준 군단장이었다. 오상민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최대한 공손하고 아첨하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충성 군단장님, 오상민입니다. 이른 아침에 웬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김태준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럽고 따뜻했다. 오 소장, 지난번 일은 정말 고마웠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딸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오상민은 예상치 못한 칭찬에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곧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완벽한 연기가 통했다고 생각했다. 호랑이 같은 김태준 중장도 결국 자식의 앞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평범한 아버지에 불과하다고 속으로 비웃었다. 그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과천의 말씀이십니다, 군단장님.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영 이병은 이제 괜찮습니까?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부대에 계속 두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아내도 계속 전출을 시키자고 성화인데 오 소장 생각은 어떤가? 이것이 바로 오상민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김하영이라는 폭탄을 자기 부대에서 치워버릴 절호의 기회. 하지만 그는 속내를 감추고 안타깝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군단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아영 이병을 전출시키는 것은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 사건의 피해자라고는 하지만 부모님이 군단장님과 사단장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마치 깊이 고민한 끝에 내놓는 해결책인 것처럼 말을 이었다. 제가 책임지고 아영 이병을 제 곁에 두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행정실로 보직을 옮겨 제가 직접 매일 얼굴을 보며 챙기겠습니다. 이 사단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한 자리가 될 겁니다. 이래야 저도 군단장님께 속죄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제안은 완벽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김하영을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둠으로써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동시에 군단장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사려 깊은 부하인지를 과시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였다. 그는 김태준이 당연히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태준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했다. 마치 고민하는 것처럼. 그리고 잠시 후 감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 소장, 자네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은 몰랐네. 정말 고맙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역시 자네 같은 훌륭한 지휘관에게 내 딸을 맡기길 잘했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럼 오늘부로 바로 인사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모든 걸 자네에게 맡기겠네. 조만간 식사나 한번 하지. 내가 크게 한턱 쏘겠네. 전화가 끊어지자 오상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아나는 호랑이를 생각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던진 미끼를 문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날 저녁 김태준은 병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딸 아영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아영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의 그늘이 남아 있었다. 아빠, 저 정말 그 부대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 사람들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이 없어요. 김태준은 딸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숨어 있었다. 아영아, 아빠는 네가 겪은 일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책임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다. 그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놈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갈 거다. 아영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김태준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군복에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생긴 단추 4개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미세하게 다른 광택을 띠고 있었다. 이건 그냥 단추가 아니다.
그는 다른 단추들과 다른 그 미세한 광택이 나는 단추를 집어들었다. 여기에는 초소형 녹음 장치와 GPS 추적기 그리고 비상 신호 송신기가 내장되어 있다. 네 군복의 두 번째 단추를 이걸로 바꿔 달아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다. 아영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영화에서나 보던 첩보 장비였다. 오상민은 너를 자신의 사무실 바로 옆 행정병으로 발령낼 거다. 감시하기 편한 곳에 두려는 수작이겠지.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너는 이제 적의 심장부, 호랑이 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네가 할 일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들이 누구와 접촉하는지 지켜보는 거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 그저 듣고 보기만 하면 돼. 모든 증거는 이 단추가 수집할 거다. 너는 아빠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거야. 아영은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받아들었다. 너무나도 작고 평범해 보이는 단추였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지금 자신에게, 군인이자 피해자인 자신에게 스파이가 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공포와 사명감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의 바로 옆에서 숨막히는 연기를 해야 한다는 공포.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물러서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억울하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끌어올랐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강태식 병장의 비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며 교활하게 웃던 오상민 소장의 얼굴을 떠올렸다. 분노가 두려움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아영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나약한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그것을 닮은 강인하고 날카로운 군인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할게요, 아빠. 김태준은 딸의 대답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딸을 위험한 사지로 다시 밀어넣는 비정한 아버지가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것이 괴물들을 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딸을 가볍게 안아주었다. 기억하거라. 넌 혼자가 아니다. 아빠와 엄마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이 단추를 강하게 눌러.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너를 구해낼 것이다. 다음 날 김하영 이병은 제7보병 사단으로 복귀했다. 오상민 소장의 약속대로 그녀는 사단장실 바로 옆에 위치한 행정실의 행정병으로 보직을 변경받았다. 그녀를 보는 부대원들의 시선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시선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군단장이라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그 사실을 입에 올리지는 못했다. 오상민은 일부러 그녀를 불러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김이병, 여기서 일하게 된 걸 환영하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편하게 지내도록 하게. 내가 특별히 신경 써줄 테니. 아영은 공포를 억누르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경례를 하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그녀의 가슴에 달린 두 번째 단추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위험한 첩보 작전이 시작되었다. 적진의 한복판에 홀로 던져진 어린 스파이. 그녀의 어깨에는 아버지의 복수와 분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었다. 호랑이 굴에서의 시간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흘러갔다. 김하영 이병은 사단장실 행정병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일부러 더 어수룩하고 순진한 모습을 연기했다. 오상민 소장의 말을 신처럼 받들고 작은 칭찬에도 감격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오상민과 그의 측근들은 아영을 군단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장식품 정도로 여기며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렸다. 그들의 눈에 아영은 그저 운 좋게 편한 보직을 받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피해 아영은 아버지의 눈과 귀가 되어 움직였다. 그녀는 사단장에게 결제 서류를 전달하거나 차를 내어갈 때마다 그의 통화 내용을 조용히 엿들었다. 밤에는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처리하는 척하며 오상민의 컴퓨터에 남겨진 파일들을 몰래 뒤졌다.
그녀의 군복 가슴에 달린 작은 단추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윤 회장, 이번 주 금요일이야. 밤 11시 제3보급 창고. 물건 들어오는 날짜 맞췄으니까 대금 준비해둬. 걱정 마십시오, 소장님. 약속한 금액 두둑하게 챙겨놓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물건은 정말 문제 없는 겁니까? 지난번처럼 불량품이 섞여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번 건은 달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성능 확실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돈이나 준비해. 아영은 탕비실에서 찻잔을 닦는 척하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오상민의 통화 내용을 숨죽여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건설업체 사장을 대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태도를 넘어선 무언가 더 비밀스럽고 위험한 거래를 하는 공범자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물건? 건설업체와 군부대 사이의 거래에서 오고 갈 물건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건설 자재를 뜻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며칠 동안 수집된 녹음 파일과 감시 기록은 실시간으로 군단 정보처에 전송되었다. 김태주는 딸이 목숨을 걸고 보내온 조각난 정보들을 맞추며 사건의 실체에 조금씩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오상민의 진짜 범죄를 파악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진욱 대령이 그의 집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전례 없이 굳어 있었다. 군단장님, 이것은 단순한 군납비리가 아니었습니다. 건설비리는 연막이었고 진짜는 무기 밀매였습니다. 김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무기 밀매라고? 예, 오상민은 대명건설 윤 회장과 공모하여 중국산 저가 불량 드론을 대량으로 밀수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산 최고급 정찰 드론으로 속여 군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령은 위성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웠다. 사진 속에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군사지역 내의 외딴 창고 주변으로 대명건설 로고가 찍힌 대형 트럭들이 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아영 이병이 녹취한 통화 내용과 저희가 확보한 감시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 제3보급 창고에서 마지막 드론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거래만 성공하면 오상민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군 생활을 마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이것은 단순한 탐욕을 넘어선 반역 행위였다.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부대에 불량 무기를 납품하는 것은 아군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그의 딸은 이 거대한 반역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금요일 밤 제3보급 창고를 완전히 포위한다. 군단 직속 특임대와 헌병대를 총동원해 한서연 소장에게도 연락해서 그녀의 부대에서도 최정예 병력을 지원받도록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해.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다. 나는 그놈들이 거래하는 현장을 덮쳐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다. 변명의 여지조차 주지 않겠어. 작전 계획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세워졌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증거, 거래 현장을 확정지을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임무는 다시 한번 아영의 어깨에 지워졌다. 거래를 이틀 앞둔 수요일 밤, 아영은 야근을 핑계로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오늘 밤 그녀는 오상민의 컴퓨터에서 드론 거래와 관련된 최종 계약서 파일을 빼내야만 했다. 사무실에는 그녀의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은 업무를 처리하는 척하며 USB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달칵. 사무실 문이 예고 없이 열렸다. 아영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문 앞에는 오상민 소장이 서 있었다. 평소라면 퇴근했을 시간에 그는 잊은 물건이라도 있는 듯한 표정으로 사무실 안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아영에게 닿았다. 그는 의외라는 듯 하지만 곧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이병, 아직 퇴근 안 하고 뭐하나? 아영은 재빨리 USB를 손바닥 안에 숨겼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처리해야 할 서류가 좀 남아서 먼저 퇴근하십시오, 사단장님. 오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는 서류 몇 개를 뒤적이는 척하더니 문득 아영의 컴퓨터 모니터를 힐끗 쳐다보았다. 열심히군. 무슨 작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그의 말에 아영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개인 업무 파일 대신 부대 내 비품 관리 목록창을 띄워놓고 있었다. 하지만 오상민 같은 노회한 인물이 그걸 그대로 믿어줄 리 없었다. 오상민은 그녀의 뒤로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아영은 그의 숨소리까지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숨막히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모니터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도록 해. 부모님께서 걱정하시겠다. 그는 아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서류를 챙겨 나왔다. 그럼 내일 보지. 그는 손을 흔들며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아영은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마터면 모든 것이 끝장날 뻔했다. 그녀는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후 다시 작업에 착수했다. 지금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오상민의 공유 폴더에 접근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를 우회했다. 수많은 파일들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최종 납품 계약서라는 이름의 파일을 찾아냈다.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파일을 USB로 복사하기 시작했다. 파일의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복사가 완료되기까지의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아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USB를 뽑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벌컥!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는 방금 나갔던 오상민 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인자한 미소가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알아차린 자의 차갑고 잔인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건장한 체격의 부사관 2명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오상민은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 아영의 컴퓨터 화면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악마처럼 낮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재주가 아주 좋은 쥐새끼인 줄은 알았지만 설마 내 컴퓨터까지 뒤질 줄은 몰랐군. 아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USB를 쥔 손을 등 뒤로 숨겼다. 오상민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처럼 번뜩였다. 네 아비가 시켰나? 그 늙은 호랑이가 설마 자기 새끼를 사지로 밀어넣을 줄이야. 하긴 그러니 호장 소리를 듣는 거겠지. 그는 아영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아영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다. 순진한 얼굴을 하고 뒤통수를 치는 건 네 애비나 너나 똑같군. 뭘 빼내려고 했는지 한번 볼까? 그는 옆에 있던 부사관에게 턱짓을 했다. 부사관이 다가와 아영의 팔을 우악스럽게 비틀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아영의 손에서 USB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또 다른 부사관이 USB를 주어 오상민에게 건넸다. 오상민은 그것을 자신의 컴퓨터에 꽂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계약서 파일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넘어갔다. 그의 눈에 흉포한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조용히 덮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 김아영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뿐이었다. 이 계집애 끌고 가. 그의 명령에 부사관들이 아영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아영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우리 아빠가 너희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상훈이는 그 말을 듣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래? 그럼 네 아비가 널 구하러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네 숨통을 끊어주마. 아주 고통스럽게 네가 저지른 짓을 뼛속 깊이 후회하도록 만들어주지. 그녀는 어두운 복도를 통해 어디론가 질질 끌려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공포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이 단추를 강하게 눌러라.
그녀는 끌려가는 와중에 필사적으로 손을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이 군복의 두 번째 단추에 닿았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있는 힘껏 단추를 눌렀다. 이제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거친 손길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부대 가장 외곽에 위치한 제3보급 창고였다. 낮에도 인적이 드문 이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자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음산하고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창고의 낡은 철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안에서는 역한 기름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아영은 창고 안으로 내팽겨졌다. 그녀는 차갑고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창고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수백 개의 나무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바로 오상민이 밀수한 불량 드론들이었다. 이곳은 그의 범죄 현장이자 이제 곧 그녀의 무덤이 될 장소였다. 오상민이 악마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쇠사슬이 들려 있었다. 네 아비가 널 찾으러 오기 전에 작은 파티를 좀 해야겠지. 아주 뜨거운 파티 말이야. 그의 명령에 부사관들이 아영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창고 중앙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낡은 쇠 의자로 끌고 갔다. 그리고 쇠사슬을 이용해 그녀의 몸을 의자에 칭칭 감아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었다. 차가운 쇠사슬이 살을 파고드는 감촉에 아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네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증거물들과 함께 아주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야. 영광인 줄 알아. 오상민은 조롱을 뱉으며 옆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을 했다. 부하가 들고 온 것은 붉은색 휘발유통이었다. 아영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녀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깨달았다. 안 돼.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의 애원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부하는 뚜껑을 열고 휘발유를 아영이 묶인 의자 주변으로 원을 그리며 쏟아붓기 시작했다. 콸콸콸 섬뜩한 소리와 함께 코를 찌르는 휘발유 냄새가 창고 안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순식간에 아영은 휘발유로 그려진 죽음의 원 안에 고립되었다. 오상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고급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지포라이터를 꺼내 찰칵하고 불을 붙였다. 어둠 속에서 피어오른 작은 불꽃이 그의 악마 같은 얼굴을 비췄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있나? 뭐 유언 같은 거라도. 아영은 공포에 질려 떨면서도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거야. 반드시. 오상민은 그녀의 저주를 듣고는 유쾌하다는 듯이 웃었다. 천벌?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 힘이 곧 정이고 돈이 곧 법이다. 넌 너무 어려서 아직 그걸 모르는 것뿐이야. 내가 오늘 이 사회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가르쳐주지.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리고는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휘발유 웅덩이를 향해 가볍게 튕겼다. 휙! 담배꽁초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아영의 눈에는 그 작은 불씨가 세상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보였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그녀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불씨가 휘발유에 닿는 순간 활활! 엄청난 괴음과 함께 푸른 불길의 벽이 솟아올랐다. 불은 순식간에 휘발유를 따라 번지며 아영의 중심으로 거대한 불의 원을 만들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살갗을 태울 듯 덮쳐왔다.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매캐한 연기가 그의 폐를 파고들었다. 커. 아영은 기침을 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에 덮쳐왔다. 눈앞의 불길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뜨거운 고통과 함께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다. 오상민과 그의 부하들은 그 광경을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성가신 벌레 한 마리를 태워 죽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오상민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사고사로 처리될 거다. 부대 내 드론 보관 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야근 중이던 김하영 이병이 미처 빠져나오대 못했다고 말이지. 네 애비는 비통함에 잠겨 사건을 대충 덮고 싶어 할 거고 결국 모든 건 완벽하게 마무리될 거야.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창고를 빠져나가려 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끝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깥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바람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해지며 땅과 건물을 뒤흔드는 육중한 굉음으로 변해갔다. 두두두두두두두.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밤 공기를 찢는 소리였다. 오상민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시간에 이 외딴 곳에 웬 헬리콥터란 말인가? 그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창고의 낡은 지붕 위로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 수십 개가 쏟아져 내렸다. 창고 안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동시에 확성기를 통해 터져나온 위험 있는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창고 안에 있는 자들은 들어라.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오상민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는 창고의 작은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창고 주변의 하늘은 불빛을 번쩍이는 공격 헬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땅 위에는 수십 대의 장갑차들이 포신을 창고로 향한 채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철의 벽 너머로 완전 무장한 특임대 경력들이 개미떼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실제 전쟁이었다. 오상민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어떻게 내 계획을 안 거지? 김태준이 벌써 여기까지 왔다고? 말도 안 돼. 그의 혼란은 오래가지 못했다. 쾅!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폭발과 함께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안으로 날아들었다. 섬광탄과 연막탄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칠흑 같은 전투복을 입은 특임대원들이 총구를 겨눈 채 괴물처럼 밀려 들어왔다. 움직이면 쏜다. 모두 손 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 꿇어. 오상민의 부하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손에서 무기가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단 한 사람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연기와 불길 속을 뚫고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은 불타는 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형상화된 지옥의 아수라와 같았다. 김태준 중장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전투복 위로 불똥이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딸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군용 대검으로 단숨에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어가는 딸을 자신의 세상 전부를 안듯이 들어 올렸다. 그는 딸의 귓가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다, 아가. 아까가 왔다. 이제 다 괜찮아. 그는 딸을 안고 불길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가 지나가는 길을 특임대원들이 경외와 존경의 눈빛으로 열어주었다. 김태준은 안전한 곳에 딸을 내려놓고 응급처치를 맡긴 후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오상민에게 꽂혔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차갑고 무자비한 경멸과 사르이였다. 호장의 진정한 분노가 마침내 폭발할 시간이었다. 김하영 이병의 군복 두 번째 단추에서 비상신호가 송출된 순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군단 지휘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 중앙에 섬광과 같은 붉은 경고 아이콘이 떠올랐다. 동시에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삐, 삐, 삐. 작전 브리핑을 주관하던 김태준 중장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통제실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숨을 죽였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과 얼음처럼 굳어버린 군단장의 얼굴에 꽂혔다. 스크린에 표시된 신호의 발신 위치, 제7보병사단, 제3보급창고. 그것은 올가미에 걸린 딸이 보내온 필사적인 구조 신호였다. 김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강철 같은 이성과 냉혹한 결단력만이 남았다. 그는 지휘봉을 들어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을 긁는 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금 즉시 호랑이 사냥작전을 개시한다. 그의 명령에 지휘통제실은 거대한 벌집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알파팀, 블랙호크 편대, 이륙까지 3분, 목표 지점 상공을 장악하고 퇴로를 차단하라.
브라보팀 K-21 장갑차대대 즉시 출동. 목표 지점 반경 500m까지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한다. 군단 헌병 특수임무대 전원 출동. 현장의 모든 인원을 제압하고 생존자를 확보하라. 무전기 너머로 굉음과 함성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밤 공기를 찢는 소리, 장갑차의 육중한 캐터필러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 군화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축을 울리는 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김태준은 전투 헬멧을 눌러쓰고 방탄복을 입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권총을 집어들어 허리춤에 찼다. 지휘관은 후방에 남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번 전쟁만큼은 아니었다. 이번 전쟁이었고 그는 최전선에서 직접 적의 심장을 꿰뚫어야만 했다. 그는 선두지휘 장갑차에 올라타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통신망을 타고 작전에 참여한 모든 병력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목표는 반역자 오상민 소장과 그 일당이다.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사살해도 좋다. 반복한다. 저항 시 사살을 허가한다. 군단장의 목소리에 담긴 서슬퍼런 살기에 모든 장병들의 피가 끓어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작전이 아니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힌 역적들을 처단하는 성스러운 전쟁이었다. 강철의 물결이 밤의 어둠을 뚫고 제7 보병사단을 향해 질주했다. 한편 제3 보급창고. 특임대의 습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창고 안에서 김태준은 딸을 안고 불길을 빠져나왔다. 그의 뒤편에서는 특임대원들이 오상민과 그 부하들을 거칠게 제압하고 있었다. 그들은 저항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개처럼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럴 수가, 네가 어떻게... 오상민은 무릎 꿇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김태준은 대기하고 있던 의무병에게 딸을 인계했다. 의무병들이 아영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처치하는 동안 그는 천천히 오상민을 향해 돌아섰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군화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사형수의 심장을 옥죄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창고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태준은 오상민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오상민을 완전히 뒤덮었다. 오상민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보며 몸을 떨었다. 김태준의 입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놈의 죄가 무엇인지 아나? 오상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공포가 그의 혀를 마비시켰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창고 전체를 울렸다. 첫째,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군복을 입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적과 내통하며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반역죄. 그는 오상민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오상민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 올라왔다. 둘째, 니놈의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해 힘없는 부하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고문한 비인도적 범죄. 그의 눈이 불타는 창고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포효에 가까웠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감히 내 딸을 건드린 죄다. 퍽! 그의 주먹이 오상민의 얼굴에 강렬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상민은 나가떨어지며 바닥을 굴렀다. 그의 입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주변의 모든 헌병과 특임대원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다. 아니,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군단장이 사단장을 폭행하는 하극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의 원수를 갚는 신성한 복수라는 것을. 김태준은 쓰러진 오상민에게 다가가 그의 전투복 옷깃을 움켜주었다. 별 2개가 박힌 계급장이 그의 소나기 안에서 우그러졌다. 니놈 같은 버러지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을 불신하고 국가를 원망하게 되는 거다. 니놈 같은 암적인 존재 때문에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온 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다. 그는 오상민을 들어올려 창고 벽에 처박았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오상민은 벽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나는 오늘 군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니놈을 직접 처단하겠다. 김태준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찰칵.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그는 안전장치를 풀고 오상민의 이마에 총구를 겨누었다.
오상민의 눈이 공포로 완전히 풀려버렸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군단장님. 제가 다 불겠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배후가 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모든 것을. 그의 비굴한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김태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만하십시오, 여보. 창고 입구에서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연 소장이었다. 그녀 역시 완전 무장을 한 채 자신의 부대원들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다. 그녀의 뒤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불량 드론 상자들을 압수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딸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 손에 저 더러운 피를 묻힐 가치도 없는 놈이에요. 저놈은 군법에 따라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사적인 복수는 또 다른 불법일 뿐이었다.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될 수는 없었다. 김태준은 한동안 아내를,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목숨을 구걸하는 오상민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이글거리던 살기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권총을 내렸다. 그는 옆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이 반역자 놈을 당장 끌고 가. 오늘 이후로 햇빛을 2번 다시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헌병들이 달려들어 오상민과 그의 일당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들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승리한 군대의 함성 속에 힘없이 묻혀버렸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김태준은 아내와 함께 의식을 되찾은 딸에게 다가갔다. 아영은 의무병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그을음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을 향해 비틀거리면서도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경례를 붙였다. 충성, 임무 완수했습니다. 김태준과 한서연은 말없이 딸을 끌어안았다. 굳이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통해 이 끔찍했던 밤이 마침내 끝났음을 느끼고 있었다. 밤하늘을 수놓았던 헬리콥터들이 하나둘씩 기지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불타던 창고의 불길도 서서히 잡혀가고 있었다. 호랑이 사냥은 끝났다. 이제 피해 축제를 벌인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국방부는 거대한 지진이라도 맞은 듯 통째로 뒤흔들렸다. 현역 사단장이, 그것도 최전방을 책임지는 핵심 지휘관이 무기 밀매 및 반역 혐의로 군단장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국방부 기자실을 통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아침 신문 일면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충격, 제7보병사단장 수십억 대 불량 드론 밀수 혐의로 전격 체포. 호장 김태준 중장 딸 구하기 위해 직접 특임대 이끌고 사단 급습. 썩어 빠진 군 기강, 방산 비리는 어디까지인가. 언론은 벌집을 쑤신 듯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 비리를 넘어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적 행위에 가깝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은 대통령에게 긴급 호출되어 호된 질책을 받은 후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만 했다. 그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군 내부의 모든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군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의 칼날은 상상 이상으로 날카롭고 무자비했다. 군단장 김태준과 사단장 한서연이라는 군내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2명의 최고 지휘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외압도 제19 감싸기도 통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구속된 오상민은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버텼다.
하지만 김하영 이병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녹취 파일과 컴퓨터 계약서, 그리고 현장에서 압수된 수백 대의 불량 드론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붉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부터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썩은 내장을 드러내듯 줄줄이 끌려 나오기 시작했다. 오상민의 진술과 압수된 그의 비밀 장부를 토대로 수사는 군 내부의 더 높은 곳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가 상납한 뇌물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준 국방부 본부의 고위급 장교들, 무기 도입 사업에 관여한 방위사업청의 실무자들, 그리고 그와 결탁하여 불량 드론을 유통시킨 방산업체 대명 디펜스의 임직원들까지. 한 달간 이어진 수사 결과 군 장성 3명을 포함하여 현역 군인 및 군무원 27명, 그리고 민간인 15명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이는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비리 스캔들이었다. 대한민국 군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김태준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군단을 지휘했다. 그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저 더러워진 군복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바는 심정으로 이 모든 혼란을 바로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집무실에는 매일같이 수사 진행 상황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는 보고서에 적힌 익숙한 이름들을 보며 깊은 자괴감과 분노를 느꼈다. 한때 전우로서 등을 맞대고 싸웠던 동료, 존경했던 선배, 그리고 아꼈던 후배까지. 그들 중 일부는 돈과 권력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조국에 대한 충성을 내던져버렸다. 그날 밤 한서연이 그의 집무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남편의 지친 얼굴을 보며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당신.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면 아픔이 따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군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 태어날 기회를 준 거예요. 김태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새로 태어날 기회라.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딸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히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위대한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평범한 아버지였다. 아버지로서 그는 딸을 위험한 곳으로 내몬 자신의 결정을 계속해서 곱씹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영이는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우리가 지켜줘야만 하는 연약한 딸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불의에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군인이에요. 그녀의 말에 김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그가 지휘하는 부대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모든 별빛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는 더 강해져야만 한다고, 더 냉정해져야만 한다고. 며칠 후 군 검찰은 오상민을 포함한 주범들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상민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을 넘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특수군용물 절도, 그리고 적군에게 이로운 행위를 한 이적죄까지 포함되었다. 이적죄, 그것은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겁고 치욕스러운 죄명이었다.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군 전체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렸던 사단장이 이제는 국가의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군사재판을 뒤다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 거대한 지진의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개혁안을 발표했다. 모든 무기 도입 사업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었고 감찰 시스템은 이전보다 수십 배는 더 강화되었다. 김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의 이름은 부패한 군을 개혁한 상징적인 인물로 군 역사에 기록되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을 칭송했지만 정작 그들 부부는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조용히 물러나 있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랄 뿐이었다. 딸이 겪었던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이 땅의 그 어떤 군인에게도 되풀이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이 평생을 바쳐 사랑한 군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 군이라는 거대한 숲을 휩진 태풍은 썩은 나무들을 모조리 쓰러뜨렸다. 이제 상처 입은 땅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날 차례였다.
거대한 태풍이 군 상층부를 휩쓸고 지나가는 동안 폭풍의 시작점이었던 제7보병사단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정의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실현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른 것은 위병소에서 김태진과 한서연에게 모욕을 퍼부었던 최일범 상병과 박동진 일병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죄가 그저 근무 태만과 상관 모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군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오상민 소장의 비리 사건에 대한 특별 수사가 진행되면서 단순한 불량군인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가장 말단에서 부역한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그들이 평소 강태식 병장의 집안 배경을 등에 업고 다른 병사들에게 위세를 부리며 금품을 갈취하고 강태식의 가혹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추가 혐의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군사법정에 선 두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오만 방자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자신들은 그저 강태식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들의 비굴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군의 관무는 위병소를 지키는 신성한 임무를 망각하고 개인적인 위세와 사리사욕을 위해 그 권력을 남용했다. 이는 단순히 상관을 모독한 것을 넘어 군 전체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재판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다. 특히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더 큰 범죄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함으로써 부패한 권력의 비호 아래 기생해온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최종 판결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최일범 상병에게는 징역 5년, 박동진 일병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는 불명예 전역이라는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처벌이 내려졌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두 사람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하지만 그들의 후회는 너무 늦었다. 그들이 뱉었던 오만한 말들과 행동들은 이제 그들의 남은 인생 전체를 뒤따라 다닐 족쇄가 되어버렸다. 그 다음 차에는 김하영을 직접적으로 괴롭혔던 강태식 병장이었다. 그의 재판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대명건설 현장 소장인 아버지의 재력을 이용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의 변호인들은 강태식 역시 부패한 지휘관의 희생양이었으며 아직 젊은 나이에 저지른 치기 어린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사람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증인석에 선 사람은 바로 김하영 이병이었다.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그녀는 이전보다 더 마르고 수척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불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강태식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을 차분하고 상세하게 증언하기 시작했다. 밤 늦게까지 이어졌던 폭언과 구타,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들, 그리고 동료들 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며 줬던 굴욕까지. 그녀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식의 변호인들은 그녀의 증언을 깎아내리기 위해 집요하게 반대 신문을 했다. 증인은 부모님이 군단장과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평소 부대 생활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다른 병사들의 증언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영은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부모님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내무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불성실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변호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영은 계속해서 말했다. 피고인 강태식은 제가 약하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힘없는 병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미성숙해서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자가 약자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짓밟아도 된다고 믿는 비겁하고 잔인한 폭력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것은 한 개인의 복수를 위한 외침이 아니라 군대 내에 만연한 폭력의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모두를 향한 호소였다. 재판 결과 강태식 병장은 상해, 협박,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판결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미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던 그의 영향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자신의 죄값을 치렀다. 이 일련의 재판 과정은 군 전체에 엄청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더 이상 원래 군대란 다 그런 곳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부조리를 저지르면 그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 모두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김하영 이병은 이 사건을 통해 단순한 피해자에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이자 군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거듭났다. 많은 언론사에서 그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모든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영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싶을 뿐이었다. 끔찍한 악몽은 끝났다. 이제 그녀에게는 상처를 치유하고 더 강한 군인으로 성장해 나갈 미래만이 남아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하영 이병은 국방부 장관 표창과 함께 용감한 군인상을 받았다.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녀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함이었다. 시상식에는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렸다.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나약한 신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이 상은 저 개인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모든 국군 장병들을 대신하여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군이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녀의 짧지만 진심 어린 소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국방부 인사참모부장이 그녀를 따로 불렀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김이병, 정말 고생 많았네. 자네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전역을 시켜주고 싶지만 자네 같은 인재를 군이 놓칠 수는 없지. 그래서 말인데 자네를 국방부 본부나 아니면 자네 부모님이 계신 부대에 가장 편한 행정직으로 옮겨주려고 하네. 자네가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말만 하게. 그것은 누구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제7보병사단을 떠나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남은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아영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 원래 부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인사참모부장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왜? 굳이 그 힘든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건가? 자네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네. 아영은 창밖 멀리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제가 떠나버리면 남은 부대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사단은 이번 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휘관은 공석이 되었고 많은 선임들이 조사를 받거나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부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모두가 서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누군가가 남아 무너진 부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인사참모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후임병들이 다시는 겪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저희 사단을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부대로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진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확고해서 인사참모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눈앞의 이 어린 여군에게서 그녀의 아버지인 호장 김태준의 그림자를 보았다.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용기.
그것은 계급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군인의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깊은 감동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자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존중해주지. 자네 같은 군인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군의 희망일세. 며칠 후 김하영 이병은 자신의 원래 소속이었던 제7보병사단으로 복귀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오자 부대는 조용히 술렁였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훈련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땀을 흘렸고 내무 생활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후임병들을 먼저 찾아가 돌봐주었다. 처음에 그녀를 어색해하던 동료들도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단장의 딸이나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믿음직하고 든든한 전우 김아영일 뿐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무너져 내렸던 부대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닿았다. 그녀를 중심으로 병사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부조리를 없애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흘러 아영은 분대장 교육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녹색 견장을 어깨에 단 분대장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분대원들에게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상관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가장 먼저 들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한 명의 나약한 피해자에서 이제는 수많은 이들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그녀의 어깨에 박힌 하사 계급장은 그 어떤 장군의 별보다도 더 밝고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따스한 봄 햇살이 연병장을 가득 채우던 어느 날 제7보병사단에서는 간부 임관식이 열리고 있었다. 폐허처럼 무너졌던 사단은 새로운 사단장의 지휘 아래 그리고 김하영과 같은 젊은 군인들의 노력 덕분에 예전의 활기와 기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임관식 단상 위 수많은 신임 하사들 가운데 유독 늠름하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김하영 하사였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연약했던 이등병의 모습을 완전히 벗고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믿음직한 군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하사 김하영! 호명 소리에 그녀는 우렁찬 목소리로 관등성명을 외치며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사단장은 자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반짝이는 하사 계급장은 그녀가 흘렸던 눈물과 땀 그리고 용기의 결정체였다. 대한민국 군의 자랑스러운 간부가 된 것을 축하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모든 병사들의 귀감이 되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충성! 그녀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행사장 한쪽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2명의 중년 부부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감출 수 없었다. 김태준 중장과 한서연 소장이었다. 오늘은 군단장과 사단장이 아닌 오직 자랑스러운 딸의 임관을 축하하기 위해 온 평범한 부모의 모습이었다. 김태준은 늠름하게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1년 전 불길 속에서 죽어가던 딸을 안고 뛰쳐나오던 그날 밤의 악몽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 군 전체를 뒤흔드는 전쟁을 벌였지만 정작 딸의 마음속에 남았을 깊은 상처는 보듬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그의 딸은 상처에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를 거름 삼아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냈다. 한서연이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속삭였다. 보세요, 여보. 우리 딸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김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평생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뜨거운 자랑스러움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임관식이 끝나고 아영은 부모님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거수경례를 했다. 충성, 하사, 김아영, 아버지와 어머니께 신고합니다. 무사히 임관했습니다. 김태주는 딱딱한 경례 대신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고생했다, 딸. 정말 잘하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평생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아영아,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 너를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었고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앞세워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용서해다오. 그의 고백에 아영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품에 더 깊이 안겼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군인이셨어요. 아빠는 저 한 사람을 구하신 게 아니에요. 아빠는 무너져 내리던 군의 명예를, 그리고 저처럼 힘없는 수많은 병사들의 희망을 구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제 아버지가 김태준이라는 사실이 제 인생 최고의 자랑이에요. 딸의 진심 어린 말에 김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딸을 더 굳게 안아줄 뿐이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평화로운 부대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어깨 위로는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상징하는 계급장이, 그리고 가슴속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그 무엇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김태준은 딸을 구하고 군의 명예를 지켰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약속과 군인으로서의 약속을 모두 지켜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땅에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의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진정으로 강하고 정의로운 군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마지막 임무라는 것을. 그의 곁에는 이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싸워나갈 든든한 동료이자 자랑스러운 딸이 서 있었다. 호랑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호랑 김태준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딸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아슬아슬한 싸움이었습니다. 정의와 불의의 전쟁터에서 때로 아버지와 군인의 경계는 이토록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김태준 중장의 상황에 처했다면 아버지로서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군인으로서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